1991년 서울.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물들이던 그 시절, 대형 캬바레 로열 팰리스에는 훤칠한 키와 완벽한 외모로 무장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미러볼 아래서 그가 건넨 한 잔의 술과 달콤한 속삭임은 평범한 가정주부들을 파멸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들이 거짓이었고 신뢰라 여겼던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들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1년 초여름, 서울의 밤거리는 경제호황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남과 종로 일대의 유흥가에는 매일 밤 수백 대의 고급 승용차가 몰려들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비명 같은 환호성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호화로운 곳으로 손꼽히던 대형 캬바레 로얄 팰리스는 마치 불야성처럼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욕망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황금빛 조명과 사방아 가득 메운 붉은 벨벳 소파와 그리고 무대 위에서 쉴 새 없이 회전하는 미러볼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을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서는 12명으로 구성된 라이브 밴드가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디스코 넘버와 트로트를 번갈아 연주하고 있었는데 드럼의 강렬한 비트가 가슴팍을 두드릴 때마다 플로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웨이터들은 값비싼 양주병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건배 소리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음악과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잊어버린 채 그저 이 화려한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대 위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 그는 180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와 헬스클럽에서 수년간 다져온 탄탄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을 벗어 한쪽 어깨에 걸친 채 흰 와이셔츠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그의 모습은 절제된 야성미와 세련된 도시남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풍겼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자리한 쌍꺼풀 없는 깊은 눈매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듯한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뚝한 콧날과 적당히 각진 턱선과 그리고 입가에 살짝 머무는 미소는 그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진짜 무기는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을 출 때도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법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대 한복판에서 느긋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하고 세련된 스텝을 밟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전문적인 무용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유려했고 음악의 박자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거칠게 몸을 흔들며 땀을 흘릴 때 진혁은 마치 혼자만의 무대에 선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였고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그는 조명이 직접 닿지 않는 구석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항상 고가의 수입 양주 한 병과 크리스탈 글라스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당시로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최고급 수입 승용차의 열쇠와 묵직한 금도금 라이터가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진혁은 자신이 단순히 춤이나 추러 온 평범한 유흥객이 아니라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매 순간을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웨이터들은 그를 대할 때 평범한 손님보다 훨씬 더 공손한 태도를 보였고 그가 손짓 한 번 하면 즉시 달려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주변 테이블의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저 남자는 누구일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여유로울까? 라는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진혁은 그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절대 먼저 눈을 마주치거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양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끔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매우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의 레이더에 포착된 여성은 정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우아한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눈에 띄는 금팔찌가 걸려 있었고 뒷불에 달린 진주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친구들로 보이는 두세 명의 여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지루함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 여성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깊은 결핍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혜영은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 자재 회사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한 채 그녀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렸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도 몇 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남편의 집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부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이런 유흥 공간을 찾곤 했습니다. 진혁은 혜영이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된 타이밍에 일어나 무대로 향했고 느린 템포의 발라드가 흘러나오자 혼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번에는 화려하기보다는 절제되고 감성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춤사위는 혜영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진혁이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해 혜영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그는 살짝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과 미소만으로도 혜영의 심장은 이상하게 조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호기심은 언제나 첫 번째 미끼이고 그 미끼를 문 먹잇감은 결국 스스로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혜영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진혁의 테이블 앞을 지나갈 때 진혁은 마치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것처럼 가볍게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실례지만 혼자 오신 건 아니시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교양 있고 세련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혜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의 시끄러운 소음이 제 취향과는 맞지 않아서 잠깐 쉬러 나왔는데 마침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는 혜영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이런 천박한 유흥가가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러운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아 양주잔을 들었고 혜영은 어쩐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혁의 깊은 눈빛과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그날 밤 혜영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고 앞으로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 결국 혜영의 삶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미러볼은 여전히 천장에서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한 여성의 비극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혜영은 다시 로얄 팰리스를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주 마주쳤던 그 남자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을 향했고 혹시 그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혜영의 심리를 정확히 계산이라도 한 듯 진혁을 그날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난주보다 더욱 세련된 차림으로 네이비블루 정장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천천히 캬바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혁은 혜영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역시나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카운터의 자리를 잡고 위스키를 주문한 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잔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약간의 피로가 서려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혜영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 때 진혁은 마치 우연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혜영을 발견한 것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혜영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화답했고 그 순간 진혁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뵀던 분이시죠?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잠깐 인사만 나눠도 될까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고 혜영은 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진혁은 잠깐만이라는 듯이 앉았지만 곧 혜영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시끄러운 곳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네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피로가 묻어났고 혜영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마치 자신의 일을 남에게 설명하기 민망해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해외에서 보석과 귀금속을 들여와 국내 고급 백화점과 갤러리에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또 가끔은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의 말에 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석, 예술, 해외 거래라는 단어들은 그녀가 동경하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세계를 연상시켰고 진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계속해서 자신이 최근 파리와 밀라노를 오가며 유럽의 유명 보석 디자이너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 국내 유명 화가의 전시회를 후원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마치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곧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곳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조용한 호텔 라운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혜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혁의 진지한 눈빛과 신사적인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캐바레를 나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 로비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로얄 팰리스의 요란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렸습니다. 혜영은 이곳의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을 이런 곳으로 데려온 진혁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혁은 능숙하게 직원을 불러 와인 2잔을 주문했고 혜영과 마주 앉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캐바레에서 보여줬던 야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예술가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관람한 전시회 이야기, 유럽 여행 중 겪었던 흥미로운 에피소드, 보석의 역사와 가치를 판단하는 법 등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혜영은 그 모든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진혁은 그녀가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했고 가끔 그녀의 의견을 물으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혜영 씨는 정말 안목이 있으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루해야 하는데 당신은 다르세요. 진혁의 칭찬에 혜영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도 한참 동안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몰랐습니다. 진혁의 사냥감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기 진혁은 로열 팰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흥업소들도 돌아다니며 또 다른 타겟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40대 초반의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 이숙자였습니다. 숙자는 작은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며 홀로 2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밤마다 혼자 장부를 정리하며 외로움을 사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숙자에게 접근할 때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출입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의 배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반등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성실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을 강조했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숙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숙자는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혁에게 동질감을 느꼈고 그를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타겟은 50대 초반의 부유한 미망인 박정란이었습니다. 정란은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남긴 유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깊은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정란에게 다가갈 때 자신을 힘들게 자라온 연하의 남성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정란 앞에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혼자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란은 자신도 모르게 모성애를 느끼며 그를 보살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진혁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그는 3명의 여성을 절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해영과 갤러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고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는 숙자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가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으며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 여성과의 만남은 철저히 시간과 공간으로 분리되었고 그는 각각의 만남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각 여성의 취향과 성격에 맞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혜영에게는 고급 갤러리에서 구입한 듯한 작은 예술품을, 숙자에게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가죽 수첩을, 정란에게는 어머니가 좋아했을 법한 클래식 음반을 선물하며 각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진혁이 자신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감동했고 그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혁은 또한 각 여성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혜영에게는 당신 같은 고급스러운 분이 유흥가에서 만난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 명예에 흠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숙자에게는 사업가끼리 만나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으며, 정란에게는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정에 맞는 논리로 비밀 유지를 강요하며 진혁은 여성들이 서로의 존재를 절대 알 수 없도록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각 여성과의 대화 내용,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가족관계, 과거 이야기 등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매일 밤 그 수첩을 펼쳐보며 다음날 만날 여성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주입했고 절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이었고 여성들은 그저 수익을 뽑아낼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1991년 여름이 깊어갈수록 3명의 여성은 각자 진혁이라는 남자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그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일상 속에서 그와의 만남만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진짜 목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는 충분한 신뢰를 쌓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그는 3명의 여성을 촘촘한 그물 속으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1991년 가을로 접어들 무렵 진혁은 여성들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당시 유일한 실시간 개인 통신 수단이었던 삐삐였습니다. 그는 혜영, 숙자, 정란 각각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새 삐삐가 들어있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건네며 마치 연인 사이의 낭만적인 약속인 양 속삭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해서 세상 사람들의 질투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연락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는 각 여성에게 오직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숫자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혜영에게는 1004, 숙자에게는 5282, 정란에게는 0890이라는 번호를 알려주며 이 숫자가 삐삐에 표시되면 즉시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로 가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들은 이것이 마치 비밀 요원들이 사용하는 암호 같다고 느꼈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환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진혁은 하루에 2~3번씩 규칙적으로 삐삐를 보냈습니다. 여성들은 진혁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시간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진혁은 갑자기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삐삐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혜영은 집안을 서성이며 삐삐를 손에서 놓지 못했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삐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숙자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삐삐를 확인했고 손님이 오는 소리에도 혹시 진혁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란은 밤잠을 설치며 혹시 진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성들은 각자 진혁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진혁은 항상 자신이 여러 곳을 오가며 바쁘게 일한다는 핑계로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오직 삐삐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하다고 못 박아 두었던 것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2시 혜영의 삐삐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혜영은 화들짝 놀라 삐삐를 확인했고 1004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옷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가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갔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혜영은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동전을 넣기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진혁에게 전화를 걸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영 씨, 미안해요. 급한 해외 출장이 생겨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지금 막 돌아왔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피곤하면서도 간절했고 혜영은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달래며 내일 오후에 꼭 만나자고 약속했고 혜영은 그 약속 하나만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혁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심리 조작이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든 뒤 다시 나타나 안도감을 줌으로써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존성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진혁은 며칠간 연락을 끊었다가 갑자기 새벽이나 한밤중에 삐삐를 보내 여성들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생활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혜영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삐삐 소리가 들릴까봐 신경을 곤두세웠고 숙자는 장사를 하다가도 삐삐가 울리면 손님을 내팽개치고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정란은 아예 집 전화기 옆에 삐삐를 올려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혁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든 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영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 진혁은 갑자기 삐삐를 보내며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혜영이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진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당신을 정말로 이해하나요?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시기할 뿐이에요.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온갖 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을 힘들게 할 거예요. 혜영은 진혁의 말에 불안을 느꼈고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혜영에게서 멀어져 갔고 혜영의 세상에는 점점 진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숙자 역시 가게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여나갔고 정란은 아예 친척들의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각 여성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폄하했고 여성들은 점점 더 진혁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삐삐가 울리지 않는 시간에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렸고 삐삐가 울리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진혁은 이제 여성들의 일상, 감정, 심지어 수면 시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삐삐라는 작은 기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수갑을 채워진 채 진혁이라는 간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믿으며 스스로 감옥의 문을 더 단단히 잠그고 있었습니다. 1991년 가을이 저물어가던 무렵 3명의 여성은 각자의 집에서 삐삐만을 손에 쥔 채 진역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미 진역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하나 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역은 이제 본격적인 수탈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여성들은 자신들이 곧 맞이할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사랑에 빠진 여자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992년 봄, 약 1년 가까이 여성들과의 관계를 공들여 쌓아온 진역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각 여성에게 자신의 가짜 신분을 최대한 활용한 투자 제안을 들고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거부하기 어려울 만큼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진역은 여성들 각각의 욕망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맞춤형 미끼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역은 혜영을 만나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누설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혜영은 그의 진지한 모습에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영 씨, 사실 제가 최근에 아주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부 관련 고위층과 연결된 분이 비자금을 세탁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참여만 하면 원금의 서너 배는 보장됩니다. 혜영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진역은 그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짜로 제작한 정부기관 명함과 공문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이런 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영은 남편의 사업이 평범한 건설자재업이라는 점에서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도 큰 돈을 벌어 남편을 놀라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진역은 그 욕망을 정확히 건드렸고 혜영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해보세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1,000만 원 정도만 넣어보시고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진역의 이 제안은 혜영에게 안전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몰래 모아둔 1,000만 원을 진역에게 건넸고 일주일 후 진역은 약속대로 1,2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200만 원의 수익이 실제로 생긴 것을 확인한 혜영은 눈이 반짝였고 이제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몰랐습니다. 그 200만 원은 진역이 다른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기 진역은 숙자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숙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신문 부동산 면을 펼쳐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숙자 씨, 요즘 신도시 개발 계획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난리예요. 제가 아는 분이 시청에 근무하시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개발 지역 정보를 살짝 귀뜸해 주셨어요. 지금 선점하면 1년 안에 땅값이 서너 배는 뛸 곳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숙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몇 년 전 작은 땅을 사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역은 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에 숙자가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는 숙자에게 가짜 개발 계획도와 토지 대장을 보여주며 이 땅을 공동명의로 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자금만으론 부족해서요. 숙자 씨가 절반만 투자해 주시면 나중에 팔 때 수익도 정확히 반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숙자는 처음에는 신중했지만 진역이 먼저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심했습니다. 진역은 숙자 앞에서 은행 창구에 가서 5,000만 원을 인출하는 연기를 펼쳤고 숙자도 같은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짜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곳은 진역이 미리 짜고 친 일당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진역과 숙자의 이름이 공동명의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 문서였습니다. 박정란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역은 정란을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란 누나, 제가 사실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어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선입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 사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정란은 진역을 아들처럼 아끼고 있었기에
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정란에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한 달 안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란은 망설임 없이 돈을 꺼내주었고 진혁은 감격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진혁은 약속대로 3,5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정란은 진혁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 진혁의 부탁을 절대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투자나 대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여성들은 진혁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진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에게는 이번에 더 큰 건이 들어왔는데 억 단위로 투자하면 수익도 그만큼 커진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고 숙자에게는 옆 땅까지 함께 사두면 나중에 땅값이 몇 배로 뛴다며 돈을 더 끌어내도록 부추겼습니다. 정란에게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더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은 눈먼 돈을 맛본 뒤였기에 더 큰 이익을 얻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혜영은 남편 몰래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팔아 현금에 만들었고 심지어 남편 명의의 적금을 몰래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숙자는 가게 운영 자금까지 끌어다 썼고 거래처에 미루던 대금을 당겨받아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정란은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진혁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고 급기야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진혁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진혁은 여성들이 돈을 가져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위조한 계약서와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법인 통장 사본, 가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심지어 정부기관의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서까지 완벽하게 제작해 여성들을 속였습니다. 여성들은 서류상으로는 자신들의 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언제든지 수익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건넨 거액의 현금은 진혁의 호화로운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라졌고 또 다른 사냥감을 유혹하기 위한 명품 구입비로 허무하게 증발했습니다. 진혁은 경마장과 카지노를 드나들며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돈을 날렸지만 여성들 앞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이자 신뢰할 수 있는 연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1992년 여름이 되자 3명의 여성이 진혁에게 건넨 돈은 합쳐서 2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 숨겨뒀던 비상금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혜영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계부를 조작했고 숙자는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으며 정란은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진혁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고 급기야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진혁에게 쏟아부었습니다. 1992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에게서 더 이상 뽑아낼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한 진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잔인한 연극이었고 여성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송두리째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각 여성에게 자신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짓말을 심어주기로 결심했고 그 첫 번째 무대는 혜영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영은 진혁에게서 급한 삐삐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속으로 3번이나 호출이 들어왔고 불안해진 혜영은 서둘러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진혁의 목소리는 숨이 가쁘고 떨리는 듯했으며 배경에서는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혜영 씨, 지금 당장 나와줄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혜영은 진혁의 목소리에서 평소에는 느낄 수 없던 절박함을 느꼈고 남편에게 급한 친구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로 지정된 곳은 한적한 공원 주차장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한 혜영은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진혁은 흰 셔츠에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묻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고 얼굴 한쪽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입술 끝에서는 피자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혜영이 다급하게 달려가자 진혁은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사업하던 파트너가 저를 배신했어요. 그 사람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건 물론이고 제가 빚을 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조폭들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맞았어요.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급하게 쓴 듯한 차용증이었고
거기에는 진혁의 서명과 함께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진혁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소품이었지만 혜영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혜영 씨,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진혁은 혜영의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짜처럼 보였고 혜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혜영 씨는 절 잊어주세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요. 저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혜영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혜영은 진혁을 붙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진혁은 마치 정말로 거절하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지만 혜영이 계속 간청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혜영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 몰래 숨겨뒀던 마지막 비상금과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금부치를 모두 끌어모았고 깊기야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해둔 돈까지 꺼내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총 3,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혜영이 쥐어짜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진혁은 숙자에게도 비슷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그는 숙자를 만나는 날 값비싼 시계도 벗어놓고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며칠간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이하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 제가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거래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제 회사도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숙자는 깜짝 놀라 진혁을 붙잡고 진혁은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일으켜왔는지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는 것을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숙자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답게 사업 실패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진혁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없으면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그러면 정말 끝입니다. 숙자는 자신의 가게 운영 자금으로 남겨둔 마지막 돈과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외상값을 미리 회수해 진혁에다 건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을 구원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와 함께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란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진혁은 정란을 만나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위암 의심 소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가짜로 만든 서류였지만 정란은 그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나, 저는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도 그 길을 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정밀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란은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던 진혁이 아프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즉시 남편이 남긴 유산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적금을 해지해 진혁에게 건넸습니다. 4천만 원이었는데 그것은 정란이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지키려던 돈이었습니다. 진혁은 여성들이 마지막 돈까지 쥐어짜 가져오자 감격한 듯 그들을 끌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둘이서 아무도 모르는 섬으로 떠나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여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진혁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고 비록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그들에게서 받은 돈은 또다시 도박장과 유흥업소에서 사라졌고 그는 이미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숭고한 희생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들의 외로움, 모성애, 동정심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짜내어 현금으로 환전했고 여성들의 가계부에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진혁의 거짓 약속을 믿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1992년 겨울로 접어들면서 진혁은 여성들에게 더 이상 뽑아낼 돈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혜영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숙자의 가게는 외상값을 미리 받아 쓴 탓에 운영 자금조차 부족한 상태였으며 정란은 남편이 남긴 유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수억 원을 빼앗은 진혁에게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영이 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은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최근 집안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진혁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차가움이 묻어났고 혜영은 그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사과하며 자신이 진혁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진혁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혜영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며칠을 보냈고 그 사이 진혁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혁은 혜영을 한적한 모텔 근처 찻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선글라스를 낀 채 나타났고 테이블 위에 두툼한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혜영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진혁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영 씨, 그동안 우리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그 특별함의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진혁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혜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혜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진혁의 차 안에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 심지어 모텔 앞에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순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혜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증거예요. 혜영 씨가 저와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진혁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혜영이 그동안 진혁에게 보낸 편지와 메모들이었고 거기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내밀한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혜영 씨가 저한테 돈을 돌려달라거나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 모든 자료가 혜영 씨 남편과 자녀들 앞으로 배달될 겁니다. 남편 회사에도 보내질 거고요. 그때 혜영 씨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혜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1992년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불륜 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사회적 매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며 친척과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평생 견뎌야 할 것입니다. 혜영은 무릎이 꺾이는 듯한 절망감에 진혁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나요? 진혁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거역하지 마세요. 같은 방식으로 진혁은 숙자와 정란도 협박했습니다. 숙자에게는 그녀가 가게 운영 자금을 빼돌려 남자에게 준 사실을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고 정란에게는 돌아다신 남편의 유산을 젊은 남자와의 불륜 관계에 탕진했다는 사실을 친척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진혁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이제 잔혹한 지배와 복종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진혁은 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강요했고 거절할 경우 협박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성들은 진혁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재산을 쥐어짜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혜영 씨, 남편 회사 금고 비밀번호 아시죠? 거기서 500만 원만 가져오세요. 숙자 씨, 가게 매출을 장부에 적기 전에 일부를 빼돌려서 저한테 주세요. 정란 누나, 집에 남은 골동품 중에 팔만한 게 있으면 처분하세요. 진혁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고 여성들은 범죄의 공범이 되어가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또한 여성들을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여성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지 감시했습니다. 혜영은 집에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진혁의 감시자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과 공포에 숨이 막혔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숙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진혁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달려가야 했고 직원들 몰래 매출을 빼돌리는 자신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정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을 했고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이며 매일 울었습니다. 진혁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네 비밀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야. 네 그 우아한 사모님 껍데기, 성실한 사업가 이미지, 정숙한 미망인 행세, 그 모든 게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 이 말은 여성들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을 잃었고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고 믿게 되었으며 진혁의 말처럼 정말로 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캬바레의 화려했던 미러볼 아래서 시작된 로맨스는 이제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 그들을 매일 밤 짓눌렀고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감옥 안에서 수치심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채 죽음보다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초 진혁은 여성들을 굳이 어딘가에 가두거나 물리적으로 감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비밀을 소나귀에 쥐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성들은 각자의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혁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영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직후였고 혜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을 해지하세요. 현금으로 찾아서 오후 4시에 명동백화점 뒤편 주차장으로 가져오세요. 만약 늦거나 오지 않으면 오후 5시에 남편 회사로 소포가 배달될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10년 넘게 꾸준히 불입해온 것이었고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보험사에 도착한 혜영은 상담원 앞에서 보험 해지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상담원이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신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혜영은 거짓 미소를 지으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서면서 자신이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혜영은 주차장 구석에 서서 진혁을 기다렸습니다. 진혁은 정확히 4시에 나타나 돈봉투를 건네받고는 혜영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혜영 씨는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우리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혜영은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실감하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시간 남편이 퇴근해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혜영은 평소처럼 웃으며 별일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이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자 혜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빼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혜영은 미안해요, 놀랐어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혜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언제든지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숙자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숙자에게 매일 가게 매출의 일부를 빼돌려 자신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숙자는 저녁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실제 매출보다 적게 기록하고 그 차액을 진혁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사장님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의아해했지만 숙자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밀린 대금을 언제 지급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숙자는 얼버무리며 시간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을 진혁에게 빼앗긴 탓에 정상적인 거래조차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사장이 돌아간 후 숙자는 가게 창고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구어온 가게가 진혁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정란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혁은 정란에게 주 2회씩 만날 것을 강요하고 거부하면 친척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란은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날에도 진혁의 호출을 받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야 했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진혁은 또한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혜영이 삐삐 호출에 늦게 응답하면 내일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위협하고 숙자가 돈을 제때 가져오지 못하면 가게 직원들한테 사장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협박했습니다. 정란이 만남을 피하려 하면 남편 산소에 찾아가서 진실을 고백할까? 라며 비웃었습니다. 여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이 공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혜영은 우체부가 소포를 가져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숙자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진혁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으며 정란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진혁이 찾아온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진혁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생각해봐. 사모님이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친척들이 모두 등을 돌릴 거야. 이 말 한마디는 어떤 쇠창살보다도 견고하게 여성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났지만 영혼은 이미 진혁이 파놓은 지옥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육체는 밖에 있었지만 정신은 완전히 갇혀 있었고 그 이중적인 삶이 그들을 천천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혜영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숙자는 가게 운영에 집중하지 못해 실수를 연발했으며 정란은 식음을 전폐하며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여성들은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1993년 봄이 되었지만 여성들에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진혁에게서 무슨 지시가 내려올지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워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습니다. 진혁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은 그 어떤 물리적 감옥보다도 잔인했고 탈출구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를 향한 혐오와 진혁을 향한 공포 사이에서 매일 조금씩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여름, 진혁의 완벽해 보이던 사기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혜영의 극심한 불안 증세였습니다. 몇 달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혜영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아 체중이 심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혜영은 괜찮다며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혜영은 또다시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놀란 남편이 불을 켰고 혜영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각하게 걱정하며 내일 당장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혜영은 정신과에 가면 모든 비밀이 탄로날까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혜영은 수면제를 몰래 먹기 시작했고 약물에 의존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6월 어느 날 오후, 진혁은 혜영에게 또다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그는 마지막이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며 혜영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혜영에게는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고민한 끝에 결국 집안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과 남은 예금 통장을 모두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동안 혜영은 서랍과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반지,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옥비녀, 아이들 돌반지, 남편 명의의 정기 적금 통장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지만 진혁의 협박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혜영은 큰 가방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들어왔어. 남편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혜영은 순간 얼어붙었고 손에 든 무거운 가방을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당황한 표정과 이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혜영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내가 숨기고 있는 가방을 보았고 혜영이 거부하는데도 가방을 빼앗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집안의 모든 귀중품과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야? 남편의 다그침에 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혜영의 눈에 서린 깊은 공포를 보고 이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혜영을 소파에 앉히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남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혜영은 더욱 괴로워했지만 진혁의 협박이 떠올라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혜영이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삐삐를 떠올렸고 다음 날 아내가 잠든 사이 삐삐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삐삐에 저장된 호출 기록을 확인한 남편은 특정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훈가 주변에서 활동하던 사설 탐정을 수수문에 찾아갔고 그 번호를 역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이 분야의 전문가답게 며칠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번호는 강진혁이라는 남자가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는 여러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부유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습니다. 탐정의 고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캬바레와 호텔 라운지를 오가며 최소한 10명 이상의 여성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탐정을 통해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도 각자 진혁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가게 직원이 사장님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고 정난의 조카가 고모의 급격한 재산 감소를 수상히 여겨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조용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혁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비슷한 패턴으로 당했고 협박과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에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들이 협박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경찰과 협의하여 먼저 진혁을 현장에서 검거한 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탐정의 정보에 따르면 진혁은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기 위해 여전히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있었고 특히 강남 지역의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혁이 새로운 피해자와 만나 투자금을 받아내는 현장을 덮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탐정을 동원해 진혁의 동선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가 새로운 여성과 만나 거액의 투자 계약을 하기로 한 날짜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7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진혁은 이제 자신이 사냥감이 되어 서서히 포위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완벽한 위장술을 믿고 있으며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를 향한 덫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여름 햇살이 쏟아졌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손님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는 진혁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 건은 정말 확실합니다. 정부 관련 고위층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진혁은 능숙하게 투자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여성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진혁의 말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고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커피숍 입구가 벌컥 열리더니 사복 차림의 경찰관 4명이 재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강진혁 씨 맞습니까?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경찰들이 막아선 상태였습니다. 진혁은 끝까지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분과는 연애 관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진혁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자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소한 10개가 넘는 다른 이름의 신분증, 각종 허위 계약서, 가짜 회사 법인 도장, 그리고 여러 여성들과의 은밀한 사진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빼곡하게 기록된 수첩이었는데 거기에는 각 여성의 약점, 재산 상태, 가족관계, 심지어 협박에 사용할 소재까지 세세하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혁을 경찰서로 연행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압수한 물건들을 분석하자 진혁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최소한 2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총 피해액은 5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혁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해외 보석 딜러 경력은 모두 가짜 잡지와 위조된 증명서로 만들어진 허상이었고 그가 후원했다던 예술가들도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혁은 여성들에게서 받은 돈을 투자나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마장과 카지노에서 탕진했고 고급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명품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에게 보여준 조폭에 맞은 상처는 분장이었고 위암 진단서는 인쇄소에서 만든 가짜 서류였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언론과 방충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대규모 로맨스 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첫날 진혁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정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진혁의 범죄 수법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외모와 언변으로 신뢰를 쌓고 삐삐로 심리적 의존성을 만들며 가짜 서류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협박 자료로 피해자를 옥죄어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한 일련의 과정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충석에서는 한숨소리와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피해자 여성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 때문에 아무도 법정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영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고 자신이 어떻게 진혁에게 속았는지, 얼마나 깊은 지배를 받았는지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영의 목소리는 여러 차례 떨렸고 눈물을 흘렸지만 끝까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 숙자도 정난도 하나둘씩 증언대에 섰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심리적 학대, 경제적 수탈, 협박과 감시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혁의 변호인은 피해자들도 스스로 돈을 준 것이며 연애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압수된 수첩과 협박자료, 가짜 서류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진혁이 동시에 여러 여성을 상대하며 각각에게 다른 신분을 연기했다는 점, 삐삐를 이용해 생활 패턴을 장악했다는 점, 협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 탈출을 차단했다는 점 등이 모두 고도의 범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혁은 타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악용하여 신뢰를 얻은 후 거짓말과 위조 서류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협박과 감시로 피해자들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욱 잔인한 심리적 살인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인 사랑을 범죄의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진혁에게 사기, 공갈, 협박 등의 죄목을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진혁은 차가운 수갑에 묶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고 그의 화려했던 미소는 이제 영원히 차가운 감옥 뒤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진혁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처벌했지만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혜영은 재판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증언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따라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고울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혜영은 자신 때문에 남편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고 혜영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열에게 빼앗긴 재산은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고 집안 형편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혜영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진혁과의 처음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가 필름처럼 되감기며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베개를 움켜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불안 증세와 대인기피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숙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재판 이후 가게 거래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새로운 거래를 트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도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숙자는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0여 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헐값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숙자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던 시간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설렘. 조금씩 쌓아올린 재산들. 그 모든 것이 단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자신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믿었던 자존감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숙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믿을 수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박정란은 재판 직후 몸져 누웠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뒤 친척들은 하나같이 돌아가신 남편 얼굴에 먹칠했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연락이 오던 친척들의 전화는 완전히 끊겼고 정란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남은 생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란은 종종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정란은 더 이상 외출도 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복지사가 유일한 외부 접촉이었고 그마저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세 여성 모두 진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체구의 남자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삐삐 소리와 비슷한 신호음만 들려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믿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모와 언변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삐삐라는 단순한 기계를 이용해 심리적 지배를 완성하며 수치심을 무기로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수법은 당시로서는 생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이 내려진 후에도 정작 피해자들은 사회적 시선과 자기 자책 속에서 또 다른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진혁은 감옥에 갇혔지만 피해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되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진 자존감과 상처받은 영혼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믿는 능력이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으며 세상이 안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캬바레 로얄 팰리스의 화려한 미러볼은 여전히 밤마다 빛을 뿌렸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빛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지배, 로맨스라는 가면을 쓴 착취, 달콤한 약속 뒤에 감춰진 파멸. 이 사건은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진혁은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형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과 싸우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사기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관계와 계산된 연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